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할까? 사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을 파헤쳐 보는데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입니다. 이 책을 나침반 삼아서 그 원인과 해법을 한번 찾아가 보죠.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빈곤의 거대한 장벽들. 도대체 무엇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가난한 나라들이 계속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그 수많은 원인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꼽는 원인이 바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낮으니까 저축이랑 투자를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서 다시 가난해지는 이 끔찍한 굴레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1단계, 일단 소득이 낮아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2단계, 그렇게 저축이 없으니까 은행에 돈이 안 쌓이고 결국 기업에 투자할 자본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3단계, 투자가 없는데 공장을 어떻게 짓고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가 성장할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 4단계, 결국 다시 낮은 소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덫,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교수님,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만 어떻게든 끊어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악순환 말고도 장애물들이 아주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 항만, 통신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아예 없거나 인구는 너무 빨리 드는데 교육 수준은 낮아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문제도 심각하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이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게 말이 쉽지 이게 한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철저하게 또 비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라이베리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보여주듯이 정치적 혼란은 그냥 뉴스에 나오는 권력 다툼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사회 전체의 믿음,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내일 당장 쿠데타나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에 공장을 짓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이 그래프가 그 참혹한 결과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라이베리아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추이인데요. 여기 1980년 쿠데타, 그리고 1989년부터 시작된 끔찍한 내전 기간을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보이죠? 정치적 격변이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1차 내전 기간이었던 1989년부터 97년 사이에요. 라이베리아의 1인당 GNI는 무려 92%나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92%.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10분의 1 토막도 안 나게 된 겁니다. 와, 92% 감소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바로 라이베리아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에요.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 발전이라는 탑이 단 몇 년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텐데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들 앞에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수입 대체 전략과 수출 주도 전략이라는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수입 대체 전략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수입품을 대체하자는 거예요. 높은 관세 장벽을 쳐서 외국 물건 못 들어오게 막고 그 시간에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키우자는 약간 안으로 파고드는 전략이죠. 1960년대에 남미 국가들이 주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수출 주도 전략은 정반대예요. 문을 활짝 열고 처음부터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크자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이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교과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용문처럼요. 개방의 정도가 큰 나라일수록 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결국 역사는 온실 속에서 보호받기보다는 세계라는 거친 무대에서 경쟁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킨 수출 주도 전략에 손에 들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들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착착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난은 왜 대물림된다? 바로 빈곤의 악순환 고리 때문이다. 둘째,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뭐다? 바로 정치적 안정이다. 셋째, 발전 전략에는 크게 2가지가 있었죠. 수입 대체와 수출 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승자는 누구였다? 문을 활짝 연 수출 주도 전략이었다. 다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경제학 짱박사가 아니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께서 책 마지막에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전통적인 발전 공식, 과연 미래에도 그대로 통할까요? 인공지능, AI 같은 이 엄청난 신기술이 등장한 지금 어쩌면 개발도상국이 부자 나라를 따라잡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 세대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